네, 1차 시에 이어서 국제지적재산권 협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차시에 지적재산권이 뭐냐, 그 지적재산권의 의의 그리고 종류에 관해서 봤습니다. 자, 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은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한 국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넘어서 국제적 차원에서 이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국가 내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재산권법은 이제 국가가 그 지적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 국내법은 구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회주의 법체계, 개발도상국의 법체계, 또 선진국 법체계가 다 다르고요.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법은 아마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국내법이냐에 따라서 그 보호의 종로랄지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적재산권은 그 지적재산은 국가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국적 기업 얘기를 할 것도 없이 또 삼성과 애플 간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매년 뭐 뉴스에 연례 행사처럼 나오죠. 뭐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이 지적재산권은 국제적인으로 사용되어지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9세기 말 지난 시간에 뭐 저작권은 18세기 말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19세기에 이르러 이제 보호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 처음 체결되고요. 1886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세기 말엽에 이런 지적재산권 협정이 국제적으로 체결되고요. 지적재산권 각 분야별로 여러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지적재산권 전문기구로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설치되어 국제적 협약과 세계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그러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지적재산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 지적재산권 기구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고, 이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면은 국제산업재산권협회, 유네스코, 국제상업회의소, 위조상품 정보국, 국제상품보조방지협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기구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고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기타 이런 국제기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는 위포라고도 불리고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는 우리가 GO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NGO라는 개념의 이제 대립 것입니다.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간 기구예요. NGO는 뭡니까?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간 기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부들이 모여서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기구가 Governmental Organization. WTO, UN 뭐 이런 기구들이죠. 뭐 국제상업회의소랄지 뭐 국제 팬협회, 국제 뭐 여론, 소위 프레셔 그룹, 국내에도 프레셔 그룹이 있죠. 국제사회도 뭐 이런 NGO는 프레셔 그룹, 국내의 야당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위포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는 파리 협약과 베른 협약을 관리하고 재산권 제도의 국제 간 협력을 위해 1967년 7월 스톡홀름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설립 협약에 의해 설치되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는 1974년 12월 유엔 전문기관으로 격상되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약의 종합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는 첫째, 개별 국가의 국내 법령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력 조치. 그러니까 세계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내에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류에 있어서 먼저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국내법이 거기에 영향받아서 제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국내 환경법이 발전하고 여기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국제 환경협약 체제랄지 이런 걸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는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러 협력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자, 파리 협약과 베른 협약 및 이에 관련되는 특별 협약의 관리,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률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등록 업무 수행,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정보 수집,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위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우리 유네스코라고 하죠. United Nations Educational, E는 Educational이죠. Scientific, 과학, Cultural, 문화기구입니다. 이 유네스코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요. 교육, 과학, 문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의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이 이제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문화 등에서의 지적 창조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저작 인정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유네스코는 저작권 및 저작 인정권의 보호와 관련한 세계 저작권 협약, 로마 협약, 제네바 음반 협약, 브뤼셀 위생 협약, 마드리드 협약 등의 협약 원칙을 수용하였다. 또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국제 저작권 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유네스코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산업재산권 보호협회 AIPPI라는 기구가 있어요. 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Protection de l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IPPI라고 줄여서 불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제산업재산권 보호협회는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1897년에 설립된 민간 차원의 기구로서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상품의 모조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기구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 그래서 국제산업재산권 보호협회도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상업회의소 위조상품 정보국이 있습니다. Counterfeiting Intelligence Bureau, ICC, CIB. 예? ICC는 국제상업회의소예요. 대표적인 NGO,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위조상품 정보국이 있는데 이 위조상품 정보국은 1985년 1월 국제상업회의소 내 국제무역에서 위조상품을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뷰로입니다. 그래서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관련 업계에 제공하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포라는 기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제 위포는 여러 이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협약을 관리하는 체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어떠한 국제 협약들이 있느냐? 자, 아까도 나왔죠. 산업재산권 보호 협약.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협약은 파리 협약입니다. 이 파리 협약은 1883년 3월 파리에서 체결된 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발명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원산지 표시 방지 및 부정경쟁 방지 등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실용신안, 발명 특허, 산업재산권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협약입니다. 자, 이 파리 협약은 내국민 대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취약국 국민은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이 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타국 지적재산권, 타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여기서 뭐 국민이라고 하면은 꼭 기업은 아니겠지만 이제 대부분 기업이겠죠. 그 기업들을 내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은 보호를 덜하고 내국 국민은 보호를 더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 제약국의 산업재산권이 신청된 경우에는 1년 동안 다른 제약국에서도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우선권 주작의 원칙. 예, 그래서 이게 국제협조죠. 한 나라에서 이미 산업재산권이 신청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 그 신청 이후에 뭐 절차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막 홀대받는달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제협조의 관점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는다. 그리고 각 che약국은 다른 che약국에서 출원된 권리에는 관계없이 자국에서 출원된 권리에 대해서만 보호한다는 특허권 독립의 원칙. 속지주의 원칙에 준해서 뭐 국제협조도 중요하지만 이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건 결국 그 속지주의적 성격의 국내법이니까요. 국내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독립 원칙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파리 협약 이외에도 여러 협약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이제 표가 나올 거예요. 보면은 국제특허의 출원관리상의 협력을 위한 특허협력조약,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국제상표 등록 관련한 마드리드 협정, 상표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상표법 조약, 산업부장 국제기탁을 위한 헤이그 협정, 원산지병증의 보호 및 국제등록을 위해 체결된 리스본 협정,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 국제특허분류협정, 그리고 뭐 보면은 상표의 도용적 요소의 국제분류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비엔나 협정, 산업부장의 국제분류를 목적으로 체결된 르카르노 협정, 올림픽 상징물의 상업적인 사용 통제를 목적으로 체결된 라이로비 조약 뭐 등등 여러 산업재산권 관련 협약들이 있습니다. 여기 쭉 그 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죠. 위포 설립조약서부터 파리 협약, 마드리드 협정, 뭐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이 있고 원산지 허위 표시 관련한 마드리드 협정이 있습니다. 뭐 라이로비 조약까지. 그리고 이제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그 지적재산권의 대분류 4가지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협약들이 또 있습니다. 뭐 베른 협약, 세계 저작권 협약, 로마 협약. 신지적재산권은 뭐 여기 워싱턴 조약까지. 그래서 지금 이 여러 협약 중에 지금 우리 트립스 협정, 그러니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협약이 이 파리 협약, 그리고 베른 협약, 로마 협약, 그리고 이 워싱턴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약은 1883년에만 체결된 조약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4개 협약입니다.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지금 보면은 회원국 수도 제일 많죠. 171개고요. 베른 협약 163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트립스 협정이라는 것은 결국 지적재산권 보호를 두텁게 하자 뭐 이런 협정인데요. 그 보호 수준 관련해서 이 4가지 협약, 기존 협약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WTO 만들면서 산업재산권 특허에 관한 권리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보호하자, 저렇게 보호하자. 그 실체적 사항에 관해서 협상하고 이걸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협약, 이 4가지 기본 협약의 보호 수준을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뭐 글을 쓰실 때 어떤 부분을 다 인용하고 뭐 원용하고 뭐 그런 말 쓰죠. 그러면 이제 줄을 잘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트립스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기존 협약을 원용한 겁니다. 보호 수준에 관해서 원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협약이 WTO법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립스 협정 구조, 트립스 협정 체제를 우리가 국제협정 플러스 방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기존 국제협정, 네 가지 기존 국제협정의 보호 수준만큼 보호를 줘야 돼. 그거보다 더한 보호는 괜찮아요. 플러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이 보호 수준이 국제협정, 기존 국제협정 네 가지 국제협정입니다. 회원국들은 그거보다 더한 보호는 가능해요. 그거보다 못한 보호, 마이너스가 되면 요거는 통상 분쟁이 되는 거야. 그래서 WTO에서 WTO법 위반으로 트립스 협정 위반으로 다투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해요. 네, 뭐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재산권법 시간에 많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통상 관련해서 트립스 협정 공부할 때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표가 이제 쫙 일목요연하게 돼 있고요. 뭐 그 표 내용에 따라서 그 지적재산권 협정을 이해하려면은 그 개별 국제 협정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작권 보호 협약이 있어요.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국제 협약은 베른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 베른 협약은 1886년 10월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되었고 이후 7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른 협약은 저작권 관련 협약 중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작권의 존속 기간은 저자사 후 5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른 협약은 최약국 국민을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 예, 국제 협조를 해야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최약국 어느 한 국가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다른 최약국에서 특별한 절차나 등록 없이도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무방식주의. Principle of Automatic Protection. 무방식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은 제가 아까 뭐 연방헌법, 미 연방헌법, 18세기 말에 연방헌법에도 저작권 보호, 창작자의 권리 보호 관한 조항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특별한 그러니까 권리 발생에 있어 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작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서 바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카피라이트라고 해서 뭐 미의회에 이걸 등록해야 한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 자체는 그 자체로 발생하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 뭐 미의회의 납본이랄지 우리 국립 중앙도서관 납본 뭐 그런 제도들이 있죠. 이제 보통 그러한 절차를 밟긴 합니다만은 법상 저작권법, 헌법과 저작권법 원리에 따르면 창작이 이루어질 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렇듯이 국제협조를 위한 베른 협약에서는 이 무방식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협정에서 정하는 최소 보호 기간 이후의 계속 보호 여부는 각국에 유입되는 보호 독립의 원칙. 보호 독립의 원칙은 아까 산업재산권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속지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국내법에 그 부분은 이제 위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입 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호하는 소급주의. 그래서 조작자의 권리 보호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주의도 이제 가능하고요. 자, 저작권 보호 협약으로 이제 베른 협약 외에 세계 저작권 협약이 있습니다.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오늘은 그런데 이것은 1952년 9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베른 협약이 선진국 위주의 저작권 제도라는 비판적인 인식과 미국, 소련 등의 주요 국가가 베른 협약에 취약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의하여 저작권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성립되었다. 세계 저작권 협약은 베른 협약을 비롯한 기존의 각종 협약을 존중하면서도 국제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정되었다. 베른 협약과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 최소한도의 저작권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베른 협약에 비하여 개발도상국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저작권 보호에 관련해서도 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좀 관점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베른 협약과의 주요 차이점은 가입 전 저작권에 대한 비소급주의.
그러니까 가입 전 저작권까지는 보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작권 존속 기간을 저자사 후 25년. 아까 그 50년, 베른 협약 50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사진 및 응용 미술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권리 성립에서 무방식주의와 등록주의 중간 형태를 취하여 형식 요건을 갖춘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한 것과 같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방식주의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뭐 등록 절차 없이도 그 저작물이 어떤 형식 요건을 갖추면은 등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 협약의 체약국이면서 베른 협약의 체약국인 국가들 간에서 베른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이상의 협약 이외에도 표 7-1과 같이 여러 협약이 있다. 실현가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대상으로 한 로마 협약, 음반의 무단 복제 방지와 음반 제작자의 보호 목적으로 채택한 제네바 음반 협약, 통신위성 송신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채택한 브뤼셀 위성협약, 시청각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청각물 등록협정, 저작권 로열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마드리드 다자간 협약 등이 있다. 네, 표를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의 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 분야 협약이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신종 식물 관련 권리 보호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 신종식물 동맹, 그리고 미생물 분야를 비롯한 생명공학기술 분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다페스트 조약, 반도체 직접회로의 회로 배치 설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체결된 워싱턴 조약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부속서 1C 그러니까 상품 무역협정, 서비스 무역협정,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세 번째죠. 그러니까 WTO 협정 중에 어떤 무역 관련 실체법적 부분, 부속서 1A, 부속서 1B, 부속서 1C. 그래서 이제 마지막 트리프스 협정입니다. 이제 지적재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을 봤으니까요. 이제 트리프스 협정을 보겠습니다. 뭐 협정의 배경 관련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에 뭐 어려운 협상을 거쳐서 체결된 그런 협정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대립이 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는 기술의 개발에 대한 대가가 잘 보장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는 한편,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개발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인정은 그 기술이 일반 사회로 보급 확산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 이 양변성이 있어요. 자, 국제사회는 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진국 그룹이 있고 개발도상국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그룹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되도록이면 기술 이전이 빨리빨리 되고 많이 빨리빨리 그걸 받아들여서 이용해서 산업 발전을 이루고 그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기술이 일반 사회로 쉽게 보급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걸 주장했을 테고 선진국 그룹은 지적재산권 충분히 보호해야 그 기술 개발도 촉진되고 경제가 발전한다. 뭐 이런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협상 당시에 많은 대립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국제지적재산권 전문기구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럼 기존에 위포가 있는데 강의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위포가 있는데 왜 WTO에서 무역을 다루는 WTO라는 국제기구에서 이걸 문제 삼느냐? 그래서 이제 협정 이름도 앞에 TR이 붙었죠. 그래서 무역에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걸 WTO에서 해결하면은 보다 효율적이다. 기존의 위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포의 한계, 국제지적재산권 전문기구의 한계와 관련해서 트립스 협정이 필요하다. 자,
간략히 볼까요? 지금 쭉 우리 지적재산권 국제적 보호를 봤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뭐 신보호주의라고 해서 자국 그 산업을 뭐 보호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발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게 개척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노동비가 높고 이런 나라들은 결국 기술이 이 과학기술 관련 첨단 과학기술 산업, 뭐 지적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보다 강한 보호를 희망하게 됐다. 선진국들의 기존 지적재산권 보호 협약에서의 주요 불만은 자 보면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집행을 개별 채약국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 개별 채약국에 일임하고 뭐 이게 특별히 어떤 이걸 다툴 무슨 그런 기재가 없어요. WTO는 다르죠. 분쟁 해결 기구가 있고 분쟁 해결 절차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협약 체제에서는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 뭐 1번과 2번이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협약의 운영이 대부분 다수결 의결 방식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요구가 수용되기 쉽지 않고 제도의 개선이나 보호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그래서 이제 위포에 대한 불만이 이제 선진국 이게 이제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보다는 뭐예요? 통상 법치 얘기했죠. 분쟁 협정 위반이 있으면은 재판소에서 다투는 게 그 선진국들은 유리합니다. DSB라는 분쟁 해결 기구가 있고요. 뭐 패널 상소심이 있죠. 세계무역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분쟁 해결 기구들을 이용해서 사법적으로 다투기 훨씬 나아요. 특히 그 역만장일치제 (Reverse Consensus System) 역만장일치제에 따라서 이 DSB 결정은 거의 자동적으로 한자가 잘 안 나오네. 역만장일치제 (Reverse Consensus) 자동적으로 이게 DSB에 의해서 채택됩니다. 회원국이 해람이 되었을 때 모든 나라가 반대한다는 건 거의 뭐 가능성이 없어요. 최소한 승소국은 찬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포 체제보다는 WTO 체제가 훨씬 낫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상이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은 이 협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협상을 잘 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도 국가고 법을 지켜야 될 사람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자도 국가고 수범자도 국가는 라는 아주 특이한 법이 이제 이 국제법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협상은 서로 양보하는. 그래서 윈윈. 얻을 것을 얻고 줄 것은 주는 그런 협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 가트는 WTO가 만들어지기 전인 국제기구인데 뭐 지적재산권 보호나 국제적인 거래에 관한 규범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 모조 및 상표 도용 상품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 문제가 대두되고 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스페셜 301조, 미국의 스페셜 301조 같은 것들이 이제 선진국들이 그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련한 어떤 국내법적 대응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자국의 과학기술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뭐 국내법을 마련하고 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WTO의 어떤
보호 체제를 구축하고 뭐 이런 전략을 갖게 됩니다. 예, 미국에는 이제 슈퍼 301조, 뭐 스페셜 301조라는 게 있는데 이 스페셜 301조는 지적재산권 관련한 국내법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국내법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뭐 슈퍼 301조와 함께 그런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많은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페셜 3부기조에 따르면 미국은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계속 침해하면 일방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한달지. 그래서 이제 이게 다자주의적 어떤 가트 정신, 가트 WTO 다자주의 정신에 반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자, 1982년에 이르게 되면 가트 강령회에서 가트 사무총장이 위포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한 해외적 상품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강요 선언을 채택했다. 그래서 1984년 위포 대표를 포함하는 전문가 작업반이 구성되었고 1985년 가트 내에 다자간 무역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건 이제 1980